안녕하세요. 저 K-사이언스 라이브 진행을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노성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로 54주년을 맞이한 과학의 달을 기념해서 위기를 기회로 내일의 희망 과학기술 ICT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봄날의 과학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올해 가장 핫한 과학기술 키워드인 우주개발, 바이오, 디지털 뉴딜, 탄소 중립 이렇게 4개 분야를 주차별로 집중해서 다양한 과학 콘텐츠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언스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사이언스 프렌즈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K-사이언스 라이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2주차 바이오 프로그램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국내 최고의 연구진이 최신 연구 성과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바이오 분야 연사인 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K-바이오 코로나19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소통하실 예정입니다. 세균 간 냄새에 대한 대화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시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슈퍼박테리아를 퇴치하는 해결책을 항생제로 찾으신 연구진 중에 한 분이십니다. 현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감염병 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슈를 접하신다면 감히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분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유충민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근무하고 계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그리고 감염병 연구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고 국내 유일의 바이오 관련된 일을 하는 국책 연구소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생명체부터 영장류인 원숭이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나노 같은 아주 작은 그러니까 공대 같은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템셀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연구센터는 아시는 것 같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연구하고 있고 슈퍼박테리아 방금 이야기 들었던 슈퍼박테리아도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국내 유일의 그 바이오 분야 국책기관이라고 해서 그 중요성이 네. 더 막중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앞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좀 센터장님이 좀 하고 계시는 네. 연구 분야와 자기 소개를 좀 살짝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생명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균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균 간 그다음에 세균과 다른 생명체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에서 이런 상호작용 대화들이 일어나고 이런 대화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는 스페인 독감 이후로 인류에 찾아온 가장 강력한 감염병 팬데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제 과거 스페인 독감이 찾아왔을 때랑 지금 코로나19이 닥쳐온 지금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지금의 인류는 그 과학 기술로 어떻게 그거를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더욱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간단히 설명은 드렸지만 센터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잠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페인 독감은 191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1919년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도에 갑자기 또 없어졌던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하고 있는데 19라고 하는 거는 2019년도에 시작됐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2020년도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올해까지 문제가 되고 언제 끝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로 발표할 내용은 이런 코로나19를 한번 복습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예. 먼저 이제 했어야 되는데 보시면 뭐 어린 친구들부터 네. 어른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좀 와 계세요. 네, 그래서 네. 한번 인사를 서로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네.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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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예. 아이부터 어른까지 좀 누가 들으셔도 약간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생각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센터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쪽에 이제 질문을 기다리셨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2주차 K사이언스 라이브 K바이오 코로나 19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소통하실 류승민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친절한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아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아마 충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과학자들은 정말 쉬운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나 쉬운 것들을 너무나 어렵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혹시 그러면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고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마스크를 계속 끼고 살아야 되는 생활들을 이렇게 계속 1년 이상 해오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서 이 코로나19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차 대유행,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파도 같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그 파도라고 실제로 부릅니다. 웨이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웨이브, 세 번째 대유행을 거쳐가지고 4차 대유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게 지금 걱정하고 전문가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대유행이 오면 저희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한다거나 뭐 다시 마스크를 여러 가지 잘 다시 써야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1년 동안 코로나에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해오면서 가장 큰 교훈으로 느꼈던 게 저겁니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준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곤란을 당하게 되는데 감염병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걸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뽀로로를 아십니까? 네, 뽀로로 잘 아실 것 같은데 뽀로로의 그 안경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유재석의 안경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뽀로로의 안경을 벗기면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1년 동안 이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오늘 발표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년 동안 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동물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한테 백신과 치료제를 투여하기 전에 동물의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면 아주 작은 쥐에서 생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페럿이라고 하는 쪽제비,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아주 비슷한 영장류인 원숭이까지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세팅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영어를 쓰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글로피달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공동, 그러니까 국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과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WHO가 거의 매주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 시간은 프랑스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정도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세계가 아주 발빠르게 소통을 하고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해서,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황당하실 건데 이 한자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 한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이게 읽는 게 어떻게 읽냐면은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궁적변, 변적통, 통적구, 구적생 뭐 이럽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3,000년 전에 문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생명을 아주 잘 묘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궁적변은 무슨 말이냐면은 궁하면은 변하고, 변하면은 통하고, 통하면 오래가고, 오래간 게 생명이다 뭐 이런 겁니다. 3,000년 전에 생명을 정말 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체의 가장 기본은 궁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변하는 게 생명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하는 것을 요즘 진화론자들은 진화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저렇게 생명을 이야기했다면 서양에서는 아주 건조하게 생명체는 그냥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되는 이 현상을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건조하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기서 변하는 것은 사실은 단백질이 변해야 되는데 단백질 자체가 변할 수 없고 DNA나 RNA가 변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는 아마 박쥐에서 그냥 살아갔던 바이러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 때문에 바이러스에 저게 뾰족하게 생긴 게 이제 돌기라고 하는 스파이크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원래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잘 모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저 뾰족하게 생겼던 것이 둥글게 바뀌었습니다. 둥글게 바뀌면서 인간의 세포에 들어갈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박쥐 속에서만 살 때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아주 우연찮게 둥글게 바뀐 저기에 인간이 지나갔던 겁니다. 기막힌 우연과 돌연변이의 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는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3년도에 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메르스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2019년도에 다시 왔죠. 자세히 보면 그 간격이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바이러스 다 동물 매개로 해서 인간한테 오고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RNA 바이러스라는 게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반응을 할까? 영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없애고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안쪽에 있는 집이 우리가 가장 보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면역은 세 가지 성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세 겹으로. 제일 바깥에 있는 겹은 우리의 피부나 점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피부를 안 그러면 코털이라든지 안 그러면 코의 점막 때문에 바이러스가 중간에 막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바이러스가 이걸 뚫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성벽은 선천 면역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이 다르거든요. 이 선천 면역이 바이러스를 무찌르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선천 면역을 바이러스가 극복을 했다고 하면 맨 마지막은 후천 면역입니다. 후천 면역은 백신입니다. 우리 몸에서 백신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겹으로 외부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시스템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어려운 말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것을 가지고 코로나19라는 아주 어려운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간이 모든 과학을 동원해 가지고 아웃풋이라고 하는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그 다음에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황당해 들리겠지만 제가 설명을 찬찬히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19라는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부르죠?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최초에 보고된 것은 2020년 1월 24일자 랑셋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표됩니다. 이 논문에 보면 중국 우한에서 1919년 12월 1일 날 첫 번째 환자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20년 1월 3일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인 것 같은데 전혀 새로운 코로나가 감염이 된 환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우한에. 이게 최초의 보고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전 세계가 1년 이상씩 고생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아주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최근에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WHO에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존의 백신이라든지 진단이 잘 되지 않는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방역이 성공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똑같은 날 미국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1월 19일, 1월 20일에 첫 번째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급격한 코로나19 환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준비를, 특히 진단업계에서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나라에 특별하게 메르스가 발생을 하고 난 뒤에 2019년도 12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에 음압병동을 숫자를 세보니까 1027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 수준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음압병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급격하게 불어나는 환자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음압병상을 저희가 못 가지고 있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바이러스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는 전파력입니다. 한 사람이 몇 명한테 전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파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병원력이라고 하는 치명률입니다. 치사율.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전파력과 치사율이 같이 증가하는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64%였습니다. 그런데 전파력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파력이 낮고 치사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반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2%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전파력은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아주 높은데 배로 병원력,
치사율이 높아진다면 아주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저기 지도가 하나 보입니다. 잘 보이시죠? 전 세계 지도입니다. 위에 보이는 지도는 전 세계 항공망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항공망은 크게 한 세 개의 그 주요 허브라고 하는 세 개의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과 그 인천을 연결하는 이게 중요한 허브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입니다. 유럽 허브가 있고 세 번째는 미국 허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허브가 항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저거는 WHO에서 말한 병원균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다양한 병들이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허브에 해당되는 저 지역에는 그러니까 병원균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상당히 다양한 병원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코로나도 아시아에서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아시아에서 발생한 이 병균 때문에 이 항공망을 타고 전 세계에 24시간에 다 퍼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항공망을 타고 전 세계에 빨리 퍼지는 게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2월 23일에 체크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이제 백신이 접종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백신이 공급이 잘 안 되는 나라 중에도 저기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가 아주 독특하게 이러한 그 백신이라든지 병원균, 특히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병에 대해서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특히 어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컸을 때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감염병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는 사람이 병원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제일 큰 것은 이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는 사람을 빨리 분리시켜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봐서 열이 나기 때문에 나누세요 라든지, 안 그러면 당신 느낌이 안 좋아요 나누면 안 되겠죠. 이 나누는 방법은 아주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이 나누는 방법을 진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코에다가 이게 스왑을 해가지고 이제 PCR법으로 이제 이게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된 사람은 치료제를 투여해가지고 빨리 감염되지 않는 사람 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염되지 않는 사람은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감염되지 않았을 때 빨리 백신을 맞아가지고 전 국민이 면역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 되죠. 여기에 이 여자분이 계신데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여기는 우주의 스페이스 스테이션입니다. 이게 이 여자분은 나사 직원인데 우주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밑에 보면 아주 이상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계가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기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기계의 이름은 보시는 것 같이 미나이온입니다. 그러니까 미니온이라는 이 기계인데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 홈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컴퓨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연결시켜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DNA를 유전자 서열을 밝히는 기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넣기만 하면 24시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이 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감사합니다. 유전자 서열을 밝히는데 아주 막대한 돈과 엄청난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 미나이온 기계는 하나에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의 돈만 투여하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DNA, 그러니까 사실은 RNA입니다. RNA 서열을 24시간 내에 밝힐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미나이온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이런 코로나19에 관련된 생활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빈내리 교수님과 장혜식 교수님께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인체에 감염하는지, 그 다음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은 뭔지, 그 다음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해당되는 유전자 서열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냈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때 저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 연구의 시발점이 저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밝히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꿈이라는 이 단어는 한글을 영어로 바꾸면 RNA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RNA에서 단백질로 되는 저 중요한 서열 분석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진단 방법입니다. 진단은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생명체가 DNA에서 RNA 단백질로 되기 때문에 진단도 DNA나 RNA나 단백질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침이나 혈청을 넣으면은 몇 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항체 진단 키트입니다. 실제로 조만간에 아마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종류도 있고, 조금 더 발전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염기 서열을 정기적 신호로 바꿔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기계들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사회자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 스페인 독감에 대한 걸 한번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 육군 훈련소의 1918년도에 입소 사진입니다. 여기에 사진 찍힌 사람 중에 80%는 죽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미국을 시작해서 유럽 전 세계에 돌았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망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페인 독감은 시작이 코로나19와 너무너무 비유사합니다. 초봄에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가을에 두 번째 대유행, 세컨드 웨이브라고 하는 두 번째 대유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19년도 봄에 다시 이렇게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코로나19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정확하게 스페인 독감과 같이 올 여름 이후에 없어질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차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스페인 독감은 나이가 젊은 20대가 가장 많이 죽었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면역이 약해진 노약자들이나 나이가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 독감 때는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앞서 이야기 들었지만은 이러한 음압 병실입니다. 이 음압 병실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압 병실은 바람이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것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절대 다른 사람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압 병실을 갑자기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의 남택진 교수님께서 이 음압 병실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자력 병원에 단 5일 만에 이런 음압 병실을 지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압병동에서 할 수 있는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났을 때 이 음압병실을 이용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나라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단 측면에서는 저희가 진단을 제가 앞서 이야기 들었지만은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발생했기 때문에 진단을 빨리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택에 이러한 회사들이 전 세계의 한 70% 정도가 한국의 진단 키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진단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치료제나 백신은 이렇게 만들기 힘들까라는 겁니다. 원래 제약업체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로는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데 기본 10년에서 15년, 돈은 10억 달러 정도로 듭니다. 10억 달러. 그러니까 10억 원이 아니고 10억 달러입니다. 그 조 정도의 이제 돈이 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기관과 돈이 사용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약효와 안전성입니다. 사람한테 효과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영향을 전혀 없어야 됩니다.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효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했을 때 그 감염병 자체가 스페인 독감처럼 순식간에 없어지면은 뭐 개발한 전혀 효력이 없겠죠. 그래서 감염병이 끝나기 전에 개발되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감염병은 10년 정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이러한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진단의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쉽게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치료제와 백신의 대상은 인간 자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인간에 대한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겁니다. 치료제부터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치료제는 간단하게 바이러스의 아킬레스건을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자르는 겁니다. 어떻게 찾냐면은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입할 때 세포 표면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두 번째는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정식을 해야 됩니다. RNA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다시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갈 때와 정식을 할 때, 세 번째 탈출을 할 때 이 세 군데에 어떤 약을 처리를 해가지고 이 세 군데가 아킬레스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부분과 정식할 때, 나갈 때 이 부분을 어떤 약으로 처리를 해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타미플루라고 하는 아주 기막힌 약이 있죠. 이 타미플루는 사실은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서 탈출할 때 탈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신종플루에. 실제로 이제 10년에서 15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약물 재창출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 뭐냐면은 앞에 저기에 보였듯이 한 7년 정도 기간까지는 약물을 계속 해가지고 임상 전 단계까지 갑니다. 임상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이제 투여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앞에 부분을 생략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상까지 갔던 약 중에 다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약을 골라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에 저희 연구소를 포함해서 파스테르 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등에서 이러한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저희가 찾았고 종건당과 같은 제약업체들이 이러한 약을 갖다가 러시아 같은 데서 임상 3상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예에서 보시겠지만 다양한 약들이 실제로 많이 실험을 하고 있고 지금 나왔지 않았지만은 많은 외국 기업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백신은 천연두라는 이 병을 극복하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이 그 천연두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신기하게 소의 젖을 짜는 여자들은 전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알아보니까 소가 그러니까 라틴어로 베카라고 합니다. 베카.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소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여자들이 천연두, 소에 감염되는 천연두에 가볍게 감염이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인간에 감염되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연두의 백신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이 백신이라는 말을 처음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백신은 바이러스의 전체나 조각을 인체에 주입하여 항체를 만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지금 파이자 백신은 여기에 속합니다. 바이러스의 조각을 인체에 주입해 가지고 우리가 항체를 만들게 합니다. 한 번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항체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러한 백신은 생백신과 사백신도 있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도 있고 핵산 백신, 합성 단백질 이런 여러 가지 백신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거는 바이러스 전체나 조각을 인체에 주입해 가지고 항체를 만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지나갔지만은 미국에서 보통 10년 걸리던 백신 만드는 것을 10개월에 해냈습니다.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미 국방부에서 해가지고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와프 스피드라는 게 그 스타트랙이라고 하는 미국 공상 영화에서 사람을 순식간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든지 비행기가 광속으로 가는 그걸 와프 스피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광속으로 백신을 개발해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국방부에서 이제 만든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저희가 10개월, 파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10개월 만에 백신이 만들어진 지구상의 최초의 일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세피라고 하는 이 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세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빌 게이츠라든지 아주 부자들이 기업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윤 추구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개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자들이 돈을 내고 국가들이 돈을 내 가지고 백신을 개발하려고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모토가 그렇습니다. Just in time입니다. Just in time 뭐냐면 바이러스가 없어지기 전에 제때에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성공한 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 같은 게 많이 이제 저희가 알려져 있고 지금 맞고 있는 상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제넥신이나 셀리드 같은 회사에서 백신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많이 하는데 솔직하게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한 내년 정도에는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한테 직접 투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에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물에 투여할 때 문제가 제가 이야기 들었듯이 쥐나 생쥐나 영장류, 원숭이에 감염을 시킬 때 감염 모델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감염을 시켜야 인간과 아주 유사한 병증을 보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대전 말고 오창과 정읍 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읍에는 BSL-3라 해가지고 아주 고위험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을 짓고 허가를 받는 데까지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5년 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서 이러한 영장류와 패럿, 그러니까 이제 그 쪽제비나 다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 영장류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한 영장류 모델을 개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장류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했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임상 3상을 끝내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는 항체 치료제를 실험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됐던 동물들이 저희 연구원에 있는 영장류 모델이었습니다. 제넥신의 DNA 백신도 아마 영장류가 없었다면은 임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만 백신과 치료제를 이용해서 코로나를 극복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거나 전 세계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항공망이 너무나 발전되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코로나가 극복되지 않으면 다시 코로나에 재감염됩니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다양한 요인 때문에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사람과 사람 간에 보이지 않게 자꾸 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백신을 맞고 같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팬데믹이 아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감염병 예측 센터 같은 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영장류 모델을 저희가 개발했는데 사실은 영장류를 실험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2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백신 3상을 실험하기 위해서 수천에서 수만 명 정도 인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에 이러한 백신을 실험을 할 때 자원해서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약간 의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는 거가 사실 그 기후 변화나 환경 변화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고 앞서 이야기했던 슈퍼박테리아 문제나 특히 이제 그 사람의 형태, 그러니까 휴먼 사이언스라고 이야기하는 뭐 인간 행동 양식에 대한 연구도 잊지 않고 해야 될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염병의 대비는 국방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국방을 하는 이유가 혹시 모를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죠. 감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많은 준비를 해오신 류충민 센터장님께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좀 이어서 진행을 바로 해볼 텐데요. 일단은 줌에서 사전 신청받은 질의를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황승민님 먼저 연결 가능할까요? 네.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 코로나가 예. 이제 뭐 언제 종식될진 잘 모르겠지만 네. 저희 100세 시대 아니에요? 네. 이제 환갑도 청춘이 되는 요새 의료 기술인데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겪은 사람들이 이게 장기를 공격하는 병이다 보니까 네. 계속 살아가려면은 뭐 다른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한 장기에만 특별히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를
이식을 받으면 네. 계속 100세까지 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네네. 전제 하에서 예. 이런 코로나 후유증으로 네. 인해서 예.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는 예. 사람들이 예. 향후에 발전된 의학 기술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 네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충분히 좋겠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초기에는 오가노이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라는 기술은 인체 그 줄기 세포를 아주 장기간 키워가지고 인간의 그 기관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오가노이드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어 가지고 우리 간이나 장이나 뭐 허파, 뇌까지 만듭니다. 그런데 오가노이드 기술의 한계가 뭐냐면 크기가 사람의 이식할 정도로 키우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 방법으로 사람의 장기와 크기가 유사한 동물을 이용합니다. 지금 이용하는 것은 돼지입니다. 미니 돼지. 미니 돼지의 장기의 크기가 사람과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면역입니다. 미니 돼지의 장기를 우리한테 이식을 하면 면역이 있어가지고 장기가 파손되거든요. 장기가 중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면역이 전혀 없는 미니 돼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전혀 없는 미니 돼지를 통해 가지고 장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식하는 방법들을 지금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15년 안에 그런 장기 이식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문필섭님 연결 가능할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강의 내용 중에 치료제를 잘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 플랫폼과 같은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후에는 이 팬데믹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것 같은데 네, 네, 백신이나 치료제를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은 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팬데믹 속도를 따라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예, 예, 현재의 어떤 백신 플랫폼과 같은 방법에도 예. 결국에는 좀 한계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미리 네. 좀 준비해야 될 점이 어떤 쪽으로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이게 맞습니다. 이제 백신 플랫폼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가장 빨리 개발됐던 게 mRNA 백신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mRNA 백신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최근에는 이제 mRNA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mRNA 백신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레고 블럭처럼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유전자를 쉽게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어떤 바이러스가 도래를 했을 때 그 바이러스의 특정한 부분들을 스파이크 프로테인 같은 특정한 부분들을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백신 플랫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mRNA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잘 적합해서 10개월 만에 성공을 했지만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백신 플랫폼들을 아주 기초부터 개발을 하고 준비를 해놓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실시간 질문을 좀 받아보겠는데요. 센터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아이디를 한번 읽어주시고 질문을 한번 읽어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3개 정도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석님 저 위에 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1%, 2%가 아닌 10에서 20% 정도였다면 우린 훨씬 더 철저한 격리를 통해 벌써 극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치명률이 10배 정도 높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이런 일인데 이건 뭐 엄청난 그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제일 큰 문제가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를 넘었으면은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음압 병실의 숫자가 이게 10배 많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몇천 개인데 순간적으로 몇만 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가이스 교수님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증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예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영어로 된 예, 이형준님, 내용은 이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백신이 개발된 건 고무적인 일이지만 앞으로 백신 승인은 지금처럼 단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에 대해서 승인 기간 단축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데,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이 오늘도 죽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승인을 빨리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식약처의 입장 같아서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들었지만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의 인간의 반응을 확실한 데이터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짧은 기간에는 사실은 보여주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 그러면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지, 백신을 맞고 나서 얼마 동안 오래 지속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고민스럽게 봐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네, 업무론 나머죠. 이용승님, 업무론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지 사람이 만든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초기에 많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걸 연구를 했었습니다. 과연 자연 상태에서 발견될 확률과 인위적으로 만들 확률을 갖다가 했는데 거의 그 과학에서는 100%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9% 이상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저거는 아주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논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도 김언향님은 사람들이 벌목을 하면서 동물들의 서식지가 이동되지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모기와 진드기를 통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 들었던 그게 이제 원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개념인데 이러한 개념으로 비추어 봐서는 모기, 동물, 사람, 환경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한테 직접 온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동물을 통해서 다양한 변이를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연찮게 인간이 거기 동물과 접촉하는 그 순간에 이제 옮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쥐 같은 게 인간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었다면 저희가 박쥐를 만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인간이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박쥐가 있는 서식지로 계속 옮겨가게 된 거죠. 똑같이 모기와 진드기도 저희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그 접촉이 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돌연변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맥시 리라고 하시는 분이 계속되는 변이와 검출이 안 되는 바이러스에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진단의 원리와 진단이 어려운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대책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진단과 백신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진단은 PCR이라고 하는 RNA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RNA,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들었듯이 바이러스가 아주 긴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별한 두 가지 부분을 저희가 PCR이라고 하는 유전자 이제 정폭 기술을 가지고 확인하는데 두 가지 다 유전자가 확인이 됐을 때 확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딱 됐을 때 확진이라고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부분들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도저히 진단이 안 되는 부분까지 많이 갔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단이 안 됐는데 진단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감염되고 전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해서 유전자 서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과학자들이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열정 부자 엄마분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든 인간의 노력으로 코로나19를 이겼다고 하더라도 환경 파괴에 따른 이상 기후,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바이러스 공격은 더 많아질 텐데 과학자로서 우리 세대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너무 큰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당부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말씀 중에 저희가 과학자로서 이제 국민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저희가 이제 그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고 진단도 빨리 개발해가지고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뭐 고생하시는 게 너무나 저도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조금만 더 이제 견뎌 주셨으면 하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고요. 뭐 지금 이제 강의해주신 내용하고 질문을 계속 들어보니까 그냥 저도 생각나는 내용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스페인 독감이랑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겪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인류가 준비해놓은 이제 과학기술, 뭐 우리나라로 보자면 K-바이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라도 방어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K-바이오라는 걸로 하면 이제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같은 그런 국책기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계속 지속해오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마스크 부족에도 엄청 시달렸었고 네.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세계 70%를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공급하고 있다고 하신 뭐 그런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인프라가 있었고 이제 국가에서 나온 이런 과학 기술의 이런 결과들이 이제 민간이랑 이제 공유가 돼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인프라나 이런 대응들이 우리 K 바이오라는 뭐 대명사로 이게 표현이 되지 않나.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뭐 음압병동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수많은 이제 기업들의 인프라를 갖춘 거. 그리고 이제 백신을 옮길 때 이렇게 차갑게 배송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예, 콜드 그래서 체인 그런 콜드 체인이라는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를 갖고 있기도 되게 힘든 국가도 되게 맞습니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에서부터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서 그동안 과학기술의 이제 바이오 분야를 계속 연구를 잘 해오고 있었고 그걸로 이제 기업들이 빠르게 대처를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로 그나마 맞습니다. 빠르게 대처해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느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강의 내용 중에 기후 변화로 인해 이런 게 극도로 이제 센 거가 또 생겼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더 강력한 아까 질문을 해주신 치명률이 더 높은 코로나 전파력을 가진 게 혹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대처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많이 느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돌아가셔가지고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리고 또 다음 어떤 거가 좀 찾아오게 된다면 더 우리 K 바이오라는 이제 조금 더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추상적이지 않은 이런 대응 체계가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여기 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너무 하고, 감사합니다. 잘 예, 그거 해주셔서.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K 바이오라는 측면에서 네. 이제 뭐 연구자라 소명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남은 코로나 종식까지의 이제 소회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뭐 이런 것 좀 간단하게 그냥 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어린 학생들이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쩌면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의 공격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병원균의 공격이 옛날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mRNA 백신 같이 10년 걸리던 게 10개월 만에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참여하신 많은 어린이 여러분들께서 과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만 더 꿈을 꿀 때 바이오에 관련된 꿈을 조금만 더 많이 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가 이러한 감염병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봄날의 과학산책,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한 봄날의 과학산책 프로그램은 우주개발, 바이오, 디지털 뉴딜, 뭐 이렇게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뭐 이렇게 4개로 따로 준비했다고 했지만 제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바이오라는 게 기후 변화랑도 연결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데이터랑도 연결이 돼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데 공교롭게 또 이런 것들의 키워드가 올해 굉장히 핫한 과학기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이렇게 연관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센터장님 강연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음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고 이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연을 진짜 공들여서 준비해 주신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